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될 때 아마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책의 내용들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제가 책에서 좀 준비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뒤 Q&A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책을 쓰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분들 또 더 나가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한테서 제일 많이 이 책 제목을 딱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무슨 디플레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집세 물가랑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빨간 선은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고요. 빨간 선은 전세 가격 상승률이고,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있는 집세 물가의 상승률입니다.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죠. 예, 이 전세 가격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집세 물가에 연동되긴 되는데 집세 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진폭이 축소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뜻하냐? 결국 이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건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함께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끝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 선이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우리나라 집세 물가 상승률인데 둘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최근에 안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값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결국 현재 전세나 월세 살던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지금 내놓고 집을 사러 가는 중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뭐 집값에 물가를 연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월세나 전세 같이 집세라는 항목과 연관돼 있는 그런 품목들의 물가가 최근에 이렇게 안정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값이랑 물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소비자들의 또는 도시 가게의 생필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값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데에는 주택시장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결국 금리가 너무 싸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가 너무 싸게 유지되니까 그 싸게 유지되는 금리 덕분에 사람들이 자가 소유, 다시 말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다시 경제 전체에 있어서 전세의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질문 들어온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평상시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미국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23% 감소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주가에 선반영된 것일까요? 예, 선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책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도 넣어놨는데 오늘 사실은 방송의 일부분이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단 3월 말 4월 초를 고비로 해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불황의 초입에 들어간 거죠. 불황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전미 경제 분석국, 예, 바로 NBER이라고 부르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NBER은 전미 경제 분석국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게 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그러니까 1분기 마이너스였으면 2분기도 마이너스면 불황이다 이렇게 판정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3월부터 충격이 나타났으니까 1분기 성장률은 뭐 제로 정도 혹은 소폭의 마이너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분기가 마이너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이 심화되는 가운데 2분기를 고비로 해서 불황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럼 다만 이게 이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런 급격한 충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그리고 다시 이게 은행들의 위기로 연결되면 경제가 2분기 정도가 아니라 3분기, 4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통계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주택시장에서 보면 가격의 급등세들은 미국도 꺾인 것 같아요. 그러나 NAHB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여기서 발간을 하는 매월 발표가 되는 주택건설업 업황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을 했을 때 집이 잘 팔리는지를 측정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지표를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 경제에서 발생한 충격들 중에서는 제일 덜한 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이 덜하냐? 부동산 시장은 덜하냐? 그러면 결국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들을 왕창 사주면서 미국의 담보대출 금리가 2%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패닉이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재밌게 들어온 게 있는데요. 디플레 시대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이라든가 커머디티, 다시 말해서 상품이라든가 주식같이 변동성이 아주 극도로 큰 그런 재화들에 대해서는 저는 레버리지 사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그림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유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와우, 전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현재까지 만 27년 차, 26년 차 하고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2월 초순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50불에서 60불에서 움직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서 마이너스까지 선물 가격 기준입니다. 최근원물 기준으로 해서 국제유가 마이너스 가는 걸 우리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갔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플러스겠죠, 앞으로도. 그러나 그게 유가가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레버리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원금을 다 탕진하고 추가적인 증거금, 추가적인 돈을 넣어놓지 않으면 계좌가 아마 마진콜을 당했을 겁니다. 영화 마진콜에 잘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선물을 비롯한 레버리지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 보유 자산의 가격이 급락해서 담보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될 때 반대 청산 매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에 넣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을 경매 처분해버리는 게 마진콜입니다. 그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고 보유 자산의 가치는 0을 지나서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두 가지 자산이겠죠. 첫 번째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해당되는 안정적인 인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자산들.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겠죠. 물론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이런 투기과열 지역 기준은 LTV 40%, 집값이 10억이라면 4억까지 대출 받으세요라고 정해놨으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한도대로 레버리지를 얻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산별로 레버리지를 해도 되는 자산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자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10%, 20%씩 움직이는 자산들은 레버리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든가 커머디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 입장이고 저 역시 굉장히 젊었던 초보 시절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했다가 큰 공경에 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부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채권에 상당하는 자산들에 투자할 때만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물건에 상가 임대료도 포함되나요? 상가 임대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왜 집세 가격은 안 오르나요? 소비자 물가는 안 오르나요?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통계청이 답을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제 책에 그 출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거용 주택들에 대해서 막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피스텔의 집세들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계산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확신은 못하겠어요. 이럴 때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그리고 통계청에 제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이후에 책에 대한 AS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물가지표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중시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뭐 완전 마이너스죠. 이런 장바구니 물가들에 해당되는 물가들 지수들을 통계청에서 따로 개편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가 바로 뭐냐면 신선식품 물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선식품 물가입니다. 이 신선식품 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신선식품 물가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수입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야 될 텐데 생각외로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신선식품 물가가 좀 상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200원대가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가 1100원 또는 1050원 레벨에 있었으니까 환율 상승폭이 커서 최근 신선식품 물가는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신선식품 물가를 좌우하는 요인은 계절적 요인입니다. 날이 굉장히 춥고 날이 굉장히 더우면 신선식품 물가들이 급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들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2018년 여름처럼 여름에 40도, 30도까지, 30도 후반까지 열이 막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채소 작황들이 나빠지면서 물가가 급등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새? 예,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기후가 온난하다,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좀 오를 여지들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신선식품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여건이고 앞으로 지금 이런 글로벌 교역이 좀 위축돼 있지만 이게 좀 진정된다면 상당히 많이 빠질 여지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사상 최저니까 당연히 온실 등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이런 농가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들이 생긴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환율이 점점 최근에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선식품 물가는 올해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서빙 쪽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왜 빠졌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거 책에 왜 안 썼을까요? 아쉽네요. 역시 이런 Q&A 코너에서 제가 미처 놓쳤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을 때는 뭐냐?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경제 여건이 좋을 때라는 것은 GDP 갭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빨간 선입니다. 이 사례를 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 빨간 선 봐주십시오.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GDP 갭입니다. GDP 갭이 뭐냐 하면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비해서 수요가 어떤 레벨이냐 측정한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100만 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 연 판매량이 80만 대라면 와우, 재고가 폭발적으로 쌓이겠죠. 그러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불황에 처하게 되면 GDP 갭이 이렇게 마이너스 레벨에 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물가가 하락합니다. 왜 물가가 하락할까? 생각해보면 재고가 안 팔려가지고 공장에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 그리고 이 재고가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마이너스 GDP 갭이니까 캐파 대비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이니까 재고가 끝없이 늘어나죠. 재고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파란 선이 계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예전에는 10%까지 물가 올라갔던 나라가 최근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까지 계속 내려가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금방 아셨을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인데 언제부터? 2012년부터 시작해서 8년째 경제가 마이너스 GDP 갭에 머물러 있는 등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어요. 기업들은 그래도 제품 가격을 안 올리고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그래도 덩치가 크고 체력이 튼튼하니까. 그러면 자영사업자들은,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해고하고 자기가 일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 레벨에 있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인건비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건비가 올라온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DP 갭이 마이너스 여건인데 최저임금 인상해버리면 그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 방법이 없죠. 재고가 이미 넘쳐오르고 있고 사업을 접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여건인데 여기 상황에서 제품 가격 인상 못하죠. 그게 최저임금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저임금을 경제 수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또 다른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규주택 착공 관련해서 답을 주셨는데 만족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 사이에 디커플링이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 기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이에요. 방금 전은 한국이고 지금은 미국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GDP 갭이 나와 있습니다. 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그때 굉장히 잘 대응했잖아요. 어떤 정책을 썼는지는 악명 높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마이너스 GDP 갭이 그렇게 크게 안 갔어요. 근데 2008년 당시에 미국의 마이너스 GDP 갭이 얼마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5%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들 막 망하고 부동산 가격이 30% 폭락하고 800만 가구의 가정이 차압당했어요. 경매에 넘어간 집이 800만 호 정도 됐습니다. 포클로저라고 하죠. 이럴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GDP 갭이 언제까지 갔냐면 2014년까지 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2008, 9, 10, 11, 12, 13, 14 아이고야 만 6년에서 7년을 갔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 연준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양쪽 완화를 1차, 2차, 3차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왜? 어마어마한 양쪽 완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 돈이 대출로 가고 뭐 이렇게 기업들한테 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거든요. 은행들이 전부 다 죄다 다 돈을 어디다 넣어놨냐? 예,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했죠. 초과 지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의 압박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때 중앙은행은 실물의 디플레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금리 인상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 연준이 왜 2015년부터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이런 GDP 갭 통계들만 잘 볼 수 있어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매일은 알 수 없어요. GDP 갭이 플러스가 났다가 2020년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상은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 중앙은행님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이때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때 세계 경제에 굉장히 엄혹한 불황이 닥쳤는데 돈을 끝도 없이 풀면서 처음엔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올랐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몇 년? 7년 동안 마이너스 GDP 갭인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일시적이라고 보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돈을 무한정 풀어서 제발 실물 쪽으로 돈이 가도록 계속 유도하는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5년, 6년을 쓴다. 금융자산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습니까? 또는 주요 자산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저는 펀더멘탈 대비 주식시장의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내 부동산이 더 좋아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저는 주식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김철광님하고 방송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이 더 좋다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왜?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주식은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없는 것 같고, 특히 몇몇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바이오테크에서 그런 스캔들 나는 거 보고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약간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는 마이너스 GDP 갭 때문에 못 올리고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이 더 좋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올해는 좀 반대잖아요. 주식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시 마이너스 GDP 갭으로 가고 금리 제로금리 가고 돈을 앞으로 엄청 풀 테니까 부동산도 좋지만 이럴 때는 주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사태로 제조업에서 국제 공급 사슬이 중국이 배제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중국 경제 좋게 안 봅니다. 중국은 운이 없었어요. 왜 운이 없었냐면 두 가지 측면에 운이 없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결정적 계기는 중국이 향후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 핵심 먹거리 산업에 대대적으로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후아웨이, 샤오미, 그죠? 뭐 이런 오포, 비포 같은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기기, 통신장비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혼자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믿는 분 없잖아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특허로부터 자국 시장을 계속 보호해 주잖아요. 로열티 안 내잖아요. 제가 정말 그 특허나 이런 걸 받아내고 있는 사업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기업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날 대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걸 밀어붙이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자, 이런 사태들을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글로벌 경제의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싸다지만 거기 갔다가 특허고 뭐고 다 점점점 게다가 공장 거기다 건설해놨는데 그 나라 경제에 전염병 발생하는 순간 일거에 셧다운돼서 공급 차질 생기는 거 보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다 터졌죠. 하나는 특허 지적재산권 문제 또는 경쟁자의 부각이라는 문제. 두 번째가 생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너무 지나친 항공과에 대한 의존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탈할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 분산되겠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로 제일 많이 가겠습니다만 두 나라 모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프라가 중국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제 자카르타에 지하철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물류라는 해외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물류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물류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물류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는 나라들로 다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로 이전하기보다는 회귀, 자국으로의 회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중국으로만 몰려들던 흐름은 분명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동의합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 이 루이싱 커피 사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중국 기업들의 회계분식 문제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올인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글로벌 분산 투자하자라고 제가 맨날 외치는 이유를 이번에 중국 주식 보면서 많이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는 줄 알고 기다리셨다고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제이 블랙님 말씀이 있는데, 전 당분간 글로벌 달러는 강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전염병의 끝없는 확산 문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제발 기도합니다. 자,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람데시비르든 아베간이든 뭐든 제발 하나 치료약이 터져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약한 고리가 터집니다. 이게 항상 주식이든 자산시장이든 외부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뒤에 한참 고생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터질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미리 숏 포지션을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모르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디서 터질지는 정말 모르는데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고리가 될 곳은 잠재 후보는 미국의 셰일 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이 지금 벌써 터졌지만 두 번째로 걱정되는 산업들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면 또는 지역은 어디냐고 물으면 신흥국입니다. 2018년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 터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터키 외환시장이 녹아나면서 터키 리라 환율 막 2배 오르는 거 보셨죠? 그 과정에서 터키 리라 채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끔찍한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항상 약한 나라가 터져요. 그래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간 적도 없는 그 시기에 터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터질 것인가? 알 수 없죠. 다만 에너지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망한다 이건 저도 몰라요.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들을 많이 쌓아놨죠. 다만 환율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그 징후 보이지 않습니까? 국제상품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달러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나라들일수록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미 연준의 자산 추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약세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 정도로 어려운 데가 많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은 저는 중립 정도는 가져가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절반 정도,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 관련 자산을 갖고 가자라는 게 입장이고요. 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환율 급등할 때 달러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러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뭐 그건 리밸런싱. 특히 저는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GDP 갭에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이 날 일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그 돈들의 일부는 자산시장 갈 거다. 동의해요. 근데 신흥국 자산시장 갈 거냐 이걸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다. 환율에서 워낙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달러는 선진국 대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같은 선진국 대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신흥국 대비해서는 달러 강세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환율이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글로벌 달러라는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매 공부한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데 법인 설립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법인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EAR 리서치 대표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법인으로 주식이든 부동산 살 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혹은 뭐 주택을 1가구 보유자 정도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또 한시적인 1가구 1주택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법인 그거 할 필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전문가들이 계실 테니까요. 일단 저는 법인을 차린 대표지만 법인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데 제약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 직접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본다니까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분하고 아주 심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한국 같은 쓰레기 주식들을 왜 투자하냐? 미국 주식이 최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언제부터냐면 2월 10일, 2월 10일 전 잊을 수 없습니다. 2월 10일 날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같은 데는 투자할 필요 없다. 미국 주식이 최고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국보다 미국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졌죠. 특히 시세를 주도하고 있었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대거 몰려갔었던 그 미국 주식들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 능력, 그 산업과 주식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으면 주식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하물며 물 건너가 있고 보고서 읽기도 힘든 영어로 돼 있습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길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냐.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하시라 그러고 그분하고는 이제 댓글 달아도 댓글에 답도 안 합니다. 예. 보충 질문으로 채권 등 변동성이 적은 자산에 대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정효용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요, 리츠입니다. 리츠라는 자산이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 있어요. 어떤 자산들이 리츠 중에서도 위험하냐 하면 특정 산업에 집중한 리츠들은 위험해요. 앞으로 우리가 언컨택트라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도 안 사 먹을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몰도 잘 안 다닐 것 같다면 우리 오프에 있는 상점들의 임대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 이거 되게 걱정됩니다. 제가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가에 너무너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특정 업종, 특정 섹터에 집중된 자산은 정말 위험하다.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 리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가 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분산된 리츠들이 있어요. 왜 리츠가 레버리지에 용이하냐 하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들로부터 건물을 사들여서 그 기업이나 회사가 그 건물에서 앞으로 8년 동안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재임대 확약 조건, 세일즈 리스백이라고 하죠. 이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채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8년 뒤에 그 오피스 빌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몰라요. 근데 그런 오피스 빌딩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들 중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들 중에서 100%다 공실난 빌딩이 20개, 30개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지역적으로 운이 없었거나 특정 섹터가 너무 밀집되어 있었던 데만 공실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향후의 현금 흐름이 8년에서 10년 정도가 확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그런 리츠라면 레버리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들 대부분은 차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왜 그러냐? 급격한 임대료의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분산 투자되어 있다면 그런데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들이 레버리지,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츠는요, 여러분,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해서 리츠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리츠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 레버리지 들어가서 위험하다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 산업, 그런 투자는 레버리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유지할까요? 예, 저는 더 강해질 것 같다라니까요. 예. 중국 위엔화가 앞으로 강세 갈까요, 여러분? 국내에 투자돼 있던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이탈할 때 했는데, 물론 이탈하지 못하도록 엄청 잡겠죠.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잡겠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중국 위엔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대상 통화의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고 신뢰가 간다고 믿어져야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기축통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달러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국가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 원유만 팔아 먹고 살던 나라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게 비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이런 정도를 말씀할 그린 겁니다. 최근 은행업종 PER이 이해 안 가는 수준인데 이거 펀더멘탈 반영한 적정 밸류라고 보는지요? 저도 은행주 샀다가 고생하고 손절한 사람이라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불쌍해요, 저도. 채권인 줄 알았어요. 배당 수익률 10% 가는 거 보고서 야, 이건 정말 좋은 회사다.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샀더니 그게 어깨였어요. 투자 실패담을 이야기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바닥이다 싶으면 그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러더라도 패닉이 발생하면 소용이 없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은행업종이 적정인가요? 라고 물으면 은행업종 투자 실패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의 두려움인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상대가 무섭고 어려운 상대니까 견제해야 돼 이런 생각도 있지만 좀 다른 두려움의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앞으로 갈등은 특히 트럼프가 참 슬프지만 저 트럼프 안 좋아합니다. 재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무역 보복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건 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경제 펀더멘탈 대비 가치평가, 버핏 지수. 전 버핏 지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명목 GDP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버핏 지수인데 이게 별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냥 GDP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으면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주식은 뭐냐 하면 주식은 스탁입니다. 어떤 자산이에요, 자산. 딱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GDP는 뭐냐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그 나라가 벌어들인 플로우, 부가가치 합이에요. 플로우랑 스톡을 경제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금리 대비 주가를 보는 게 제일 좋다. 금리 대비 주가를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책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종종 제가 유튜브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최저임금권 하고요. 두 번째, 금리 대비 적정 PER 차트는 제가 자주자주 Q&A 이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GDP 폭망은 이미 슬픕니다. GDP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선반영됐다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부동산도 되게 좋아했지만 부동산도 좋지만 전 주식이 더 좋아요 쪽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부동산이 엄청 올랐지만 이 정도까지 주가 빠지면 주식이 더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GDP의 폭망은 폭망이라는 표현은 좀 슬프고요. 어떤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 위험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는 주가 급락에 다 반영됐다. 상당 부분 반영됐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치러야 될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분산 투자 좋아합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가 뭐냐? 치료제 개발 안 되면 어떡하냐? 람데시비르가 중국에서 임상했던 게 결과 안 좋았어요라고 그 해프닝이라고 아무튼 길리어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날 주가 빠진 거 봤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신흥국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가능성을 우리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예측이 100%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지금 사라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더 매입할 여지를 갖고 있고 지금도 포지션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주식 있는데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국 주식 중에도 제가 굉장히 회계분식 안 하고 좋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공부해서 투자하자.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중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퍼가 낮아요. PR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을 다 투자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중국 주식 내에서도 좋은 주식을 선별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자.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어려우면 분산하자. 그냥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진짜입니다. 제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책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공부해도 암호화폐가 왜 기축통화가 되고 미래화폐가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채굴한다라는 개념도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랑 금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분산 투자죠. 달러를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달러를 좋아하고요. 금도 싫어하진 않아요. 다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 이번에 원유 선물 보셨잖아요. 이게 캐리 코스트. 다시 말해서 선물 시장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커진다 싶을 때는 패닉도 벌어지죠. 따라서 선물을 끼고 들어가는 시장, 이 금이랑 원유죠. 이 상품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소액하자.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벌써 뭐 240명, 239분이 동시 접속 중이네요. 언제 또 이렇게 많이 늘으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뉴노멀 인정하나요? 예. 스누편님 동의합니다. 저는 뉴노멀이라고 보는 쪽에 있어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정부 정책 금리는 제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경제 정책들, 특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싸워왔던 중앙은행들의 태도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비판하잖아요. 제발 금리 좀 공격적으로 내리라고. 뭐하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무슨 놈의 정책 금리를 그렇게 움켜쥐고 있냐.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내린 다음날 금리 인하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 같은 상당수 은행들이 아직도 옛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뉴노멀을 인정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도 제 책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예, 만대기님 라이브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앞에도 써놨지만요, 주중에 한번 하거나 주말에 한번 하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은 목표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친숙하지 못해가지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앞두고 되게 긴장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덜 타고 얼을 덜 타야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약속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요, 하반기 조정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매력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는 거는 좀 늦춰서 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로금리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가 다 제로금리인데, 한국은 아직 제로금리 아니죠, 그죠? 한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더 떨어지고, 이렇게 충분히 저금리 효과가 시장에 파급되고 사는 게 좋지 않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경제 충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마이너스 1.4%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1분기 GDP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플러스였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기업들이 올해 플러스 설비 투자를 했어요. 1분기에. 자, 그리고 2분기, 4, 5, 6월 3달 동안 무슨 일을 할까요? 예, 열심히 설비 투자 계획들을 다 중단하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마이너스 10%, 2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감축만으로도 대략 우리나라 2분기 GDP가 3에서 4% 이상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들이 경제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고용 불안이라든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시작된 조정이 하반기까지는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저금리를 이용해서 매력 있다고 느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은 하반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 한님, 불황이 시작인데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고 라고 하셨는데,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는 적자를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재정 적자를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 역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 관료들이 인플레이션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색이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이자 부담이에요. 파란선입니다. 파란선이 GDP 대비 이자 부담인데 이 이자 부담이 요새 어떻습니까? 미국 GDP가 어마어마하게 그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최저 이자 부담이에요. 파란선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 빨간선. 정부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 뒤에 후행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로금리를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저는 한국은행이 곧 제로금리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안 하면 계속 비판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제로금리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국채금리가 이미 제로금리인데 0%대인데 재정적자 암만 내본들 그게 정부가 내야 될 이자 부담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채권을 찍을 수 있을 때는 찍어서 그걸로 경기를 부양해서 금리가 오를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재정 지출을 스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의 부채와 정부의 부채는 전혀 달라요. 가계 부채는 우리가 빚을 갚던가 경매 넘어가던가 하는 리스크를 지는데 정부의 부채는요 그냥 윤전기를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인플레 나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중단하면 되잖아요. 과거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정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컸었던 그 과거 경험 때문에 어때죠?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해서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이게 나타나고도 그 뒤에 한참이 지나야 이자 부담이 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소득이나 기본소득제도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뭐 도움 됩니다. 예, 짧게. 미국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외환 보유액 중요한가냐는 베개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동의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그렇게 관리하느라 고생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순 국가 부채가 원화 기준으로는 늘어날지 모르는데요. 외화 부채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 채권 국가입니다. 무디스나 S&P가 한국을 괜히 AA 등급 또는 AA 플러스 등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보다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도가 더 높은 나라는 6개,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같은 좀 도시국가들 제외하고 보면 경제 규모 큰 나라 중에 한국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더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외환보유고 안 쌓아도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고를 왜 쌓는지 이제는 지금까지는 필요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해외 순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한국 경제가 이익을 더 보는 상황에서는 외환보유고 그렇게 확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중은 아무 때나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정해놓고 하는데요. 보통 금요일 저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금요일 저녁을 대체로 목표로 삼고
다음 주처럼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일 때는 연휴 중에는 오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휴일에 할 때는 오전, 평일에 할 때는 저녁에 하는데 평일은 대체로 주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약속도 많고 바쁘시잖아요. 2011년 금이랑 은 가격이 상승했던 거에 대해서 만대기님 물어보셨는데 저 잘 몰라요. 은은 정말 관심이 없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이제 좋은 질문이 있네요. 제임스 님이 하셨어요. 모든 수단을 쓰고도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동의합니다. 그게 대공황이에요. 제임스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뭐 정책을 쓴다고 썼는데 그 정책이 형편없는 정책이었어요. 타이밍도 느렸어요.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시작한 거는 1932년이에요. 정확하게 33년입니다. 경제가 망하고 4년 지나서 돈을 풀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세상이 망해라고 구슬한 정책을 4년 펼쳤어요. 대공황입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면 망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자산을 활활 태울 때까지 망하죠. 근데 그 대공황 때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책의 주제인데, 그냥 잠깐 썰을 풀자면, 근데 세상이 다 망하고 있는 중에, 일본 경제는요, 1937년 중일전쟁 벌어지기 전까지 고속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1927년 쇼와 금융공황이라는 걸 일본이 먼저 겪었어요. 그러니까 1929년에 금융공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그 미국에서 발생하기 전에 2년 전에 일본은 쇼와 금융공황을 먼저 겪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케인즈주의 정책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바로 경제가 회복됐고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벌어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고속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1937년 중일전쟁 벌리면서 무역제재 보복을 당하기 전까지는 일본 경제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2008년은 의회에서 구제금융안 부결도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 2020년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 저는 영국 안 죽었다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튼 영국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들을 펼치는 걸 본다면 이번에도 디플레이션의 위협을 이겨내고 경제가 회복될 여지들이 있지 않냐라는 희망을 버릴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 한국 경제도 좋았나요?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도 그때까지는 성장합니다. 물론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본 거는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의 통계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저는 좀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특히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1940년 전후까지는 조선 경제도 낙수를 아주 약간 낙수 효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60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접속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내용들 살려서 제가 이슈 따라잡기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 이런 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또 공부를 해서 앞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